20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 불가사의한 땅, 그랜드 캐니언. 길이만 무려 약 450km, 와. 깊이는 약 1.6km. 정말 압도적인 협곡의 웅장함에 누구나 넋을 잃게 만드는데요. 여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곳은요, 약 4,00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인디언들의 혼이 담긴 고향으로요. 지금도 이 인디언들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이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 비밀스럽게 통제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들 사이에서는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랜드 캐니언 지하 세계에 살았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1909년 아리조나주 지역신문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 당시 탐험가 킨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아니, 이런 곳에 웬 동굴이 있지? 출입 통제 구역에서 우연히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요.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무려 약 45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약 1.6km의 길이에 통로를 쭉 들어가 봤더니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씨앗들이 저장된 곡물 저장고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도시의 벽과 돌판 그리고 항아리 등에서 미스테리한 상형 문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 도시의 수많은 방들 중 유독 커다란 방인 지하실에서 진흙과 나무 껍질 천으로 감싸져 있는 미라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점은 미라의 키가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지하 도시에 우리와 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거주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허. 거인국 같은 거. 그렇죠. 예. 미스테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동굴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자형 홀에서 초대형 조각상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조각상이 앉아있는 모습과 양손에 연꽃이나 백합을 든 형태가 마치 부처상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정말 수상한 것은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로 유명한 존 로즈에 따르면 지하도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 현재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이곳은 왜 갑자기 접근 금지 구역이 된 걸까요? 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도 못해 아주 광분했던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약간 만리장성 같은데요. 이렇게 길게 그렇죠? 그렇죠. 성곽 같은 거를 만들어놨네요. 만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발견. 이 미지의 돌 건축물은 2009년 고고학자 로버트 메이슨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약 4,500년 전 빈틈없이 정교한 기술로 건축해 세계의 미스테리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인 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고대 문명을 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돌 건축물 인근에 있는 유일한 건물, 현재 수도승이 머물고 있는 마르무사 수도원이 있는데요. 와. 자, 이 수도원은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건축물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메이슨 연구팀이 수도원과 돌 건축물의 암석 조각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지의 돌 건축물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스테리한 돌 건축물에서 거대한 돌을 둥글게 줄지어 배치한 환상 열석과
석기 조각들도 발견이 됐는데 이건 최대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역사적으로는 큰 발견이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은 미스테리한 환상 열석이 또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시리아의 스톤헨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현재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시기만 10,000년 전으로 추정될 뿐 누가 왜 이 돌 건축물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건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음산해 갑자기.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주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주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주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주거원은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주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벽에 숨은 모모.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놓은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저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의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땅에 지은 게 네.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막 부딪히고 융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 정도 지각 운동이면은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2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3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길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지를 누가 저리 화려하게 줘.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칭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폼페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폼페이 미크로네시아도 모르겠고 폼페이도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약간 조그만 섬 아니에요? 조그만 섬들 모여있는. 네, 그 중에 하나. 어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요. 이 폼페이의 남동부 테멘섬 연안에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고대 해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명 난마돌이라 불리는 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들인데요. 와. 17세기까지 폰페이를 지배했던 사우델레 우르 왕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 석조 궁전, 사원, 영묘 등 당대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거를 바다 위에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이 난마돌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돌은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 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 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마돌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석조의 양은 자그마치 40만 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을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바다에다 어떻게 저게 되지? 저희 바다가 잔잔한가요, 저희가? 잔잔한다 한들. 저 40만 톤의 돌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어디서 가져올 거야 또. 그거 어디서 가져와? 자,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난마돌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세기 무렵부터 축조, 폰페이 섬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현무암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폰페이 섬에서 이 난마돌까지의 거리는 무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겁고 방대한 양의 돌들을 운반했는지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했죠? 무게도 무게인데 일단 이동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폼페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난마돌에 얽힌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쌍둥이 마법사인 올리시흐파와 올로소파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니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 여기 한 표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니면 저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법으로 돌을 이렇게 뚝 끼워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죠. 어허. 네. 신비한 마법으로 형성됐다는 난마돌의 전설. 지금도 폼페이 원주민들은 이 난마돌의 신비한 영역이 깃들어 있다며 전설을 굳게 믿고 난마돌을 신성시한다는데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고대 해양 유적 난마돌. 그 신비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두 기자님은 전설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저 도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로망을 선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진 전설의 아틀란티스처럼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고 적어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물들은 1924년 프랑스 글로젤에서 농부 에밀 프라댕이 밭을 갈던 중에 발견한 지하 구조물에서 출토됐습니다. 의사이자 고고학자인 몰레와 함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한 결과 뼈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면 등이 추가로 발굴됐고요. 이들은 1925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젤의 유물은 최소 10,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곳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이제서야 돌 쓸 때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저쪽 그 중동 어디예요? 수메르. 그쪽에 그게 나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가요? 그래도 신석기는 아니었던 거죠. 신석기는 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저런 그 유물이 흔하게 나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짠가? 등장과 동시에 고고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글로젤의 유물. 이 엄청난 발견에 1926년 생제르맹 앙라이의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살로몽 레이나흐가 글로젤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글로젤의 유물들은 조사한 결과 진품이 확실합니다. 신석기 유물에 선명히 새겨진 문자. 이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 이른바 글로젤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얘기했습니다. 박물관장이면 그래도 학자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고학자시겠죠. 네, 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근로제를 직접 방문, 조사했던 유명 고고학자 앙리 브리유는요. 근로젤의 유물들은 대부분 위조한 것입니다. 잡지에 실린 선사시대 판화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주장. 근로제 유물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학계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구는 진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위조품이라고 하고 뭐가 진짜인 거죠? 야, 근데 사실 1920년대면 연대 측정도 안 됐을 거고 기술이.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근로젤의 유물, 희대의 역사적 발견인가 최악의 사기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런데 1993년 근로젤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거석들을 발견, 근로젤 유물의 진위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해독 불가의 문자. 혹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초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로젤 문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건재한 목탑의 비밀. 중국에서 현존하는 목탑 중 가장 높고 오래된 것으로 유명한 불공사 석가탑. 일명 응현 목탑은요. 높다. 높이가 67.31m입니다. 이런 높이임에도 무려 966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보존되고 있어 신비한 수수께끼로 통하는데요. 13세기 원나라 시절에 규모 6.5의 지진 발생했고요. 집 5,800채가 파괴되고 1,400여 명이 사망. 1926년엔 군벌 전쟁으로 200개가 넘는 포탄이 탑에 쏟아졌지만 쓰러지기는커녕 굳건함을 보였고요. 심지어 1950년대엔 두 번의 낙뢰에도 목조 건물인 응현 목탑만은 멀쩡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건재해온 응현 목탑의 내진, 낙뢰, 방제, 방화 능력은 중국 내에서도 미스터리. 중국인들은 탑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진도 9.0은 놀라운데요. 아니 나무라며. 틀어지지도 않나? 그러니까. 한간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께서 탑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탑을 만든 노고를 치하하고자 탑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용왕과 불의 신을 보내셨다. 1966년과 1974년에 걸쳐 탑 내에서 두 개의 치아를 발견. 조사 결과 이 치아가 바로 불치사리, 석가모니의 치아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전설 속 불치사리의 성스러운 힘이 탑을 보호한다고 전해진 겁니다. 와. 그리고 응현 목탑을 지켜준다는 전설 속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응현 지역 전설에 따르면 탑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보호주, 구슬이 존재. 불구슬은 천둥과 폭격을 막고, 물구슬은 홍수에서 탑을 보호하고, 먼지구슬은 먼지로부터 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000년을 버틴 미스터리한 목탑.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전설 속 보물들의 성스러운 힘이 재난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존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과거 역사 속 수많은 고고학자가 전설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아마존을 찾곤 했는데요. 그런데 21세기 아마존에서 엘도라도보다 더 위대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존재.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를 발견한 건데요. 카사라베가 뭐야? 카사라베인이 뭐예요? 2022년 독일 공동연구팀은 볼리비아 아마존 일대에서 나무에 가려져 있던 고대 도시를 발견. 이곳이 바로 콜럼버스 시대보다 무려 수백 년 앞선 500년부터 1400년경까지 존재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마존 일대에는 인구가 적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발견된 이 도시는 볼리비아 아마존강 유역 4,500제곱킬로미터에 총 2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대규모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22m에 달하는 피라미드 형태, 의식을 치르는 계단식 제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면 종교가 있었을 거고 종교가 있었다면 계급과 체계가 있던 대규모 도시였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카사라베인들은 뚝기를 통해 이동, 운하, 저수지 등 도시의 기반 시설로 추정되는 형태가 다수 포착됐고요. 옥수수를 통한 농업과 어업 활동까지. 이 체계적인 대도시였지만 가뭄 때문에 멸망했을 거로 추측만 할 뿐 찬란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선 아직 많은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찬란하고 발전된 고대 문명을 품고 있던 아마존, 그곳에 아직 카사라베인들이 남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설 속 모모는 실제한다. 구미호와 해태, 그리고 드라큘라와 추파카브라 등 동서양에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설 속 동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양, 세계 어느 곳에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 있죠. 바로 드래곤, 용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용. 그런데 전설 속 존재인 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13년 스페인 빌라리코스의 루이스 시레트 해변에서 발견된 한 사체. 자,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상태였지만요. 약 4m에 달하는 긴 몸집에 은빛으로 빛나는 몸통과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머리에는 뿔 같은 돌기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누가 봐도 뭐가 떠오릅니까? 용이죠. 용이라고 보기에는 뭐 저런 애가 없을 거야. 심해어 같은 애 중에 저런 애 있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좀 용 같아. 앞에 뿔 달렸잖아요. 저 머리에. 예. 저기 보이죠? 뿔 이렇게 저게 돋아있는 뿔이에요? 거. 뿔이 있다고요. 이거는 물고기스럽지는 않아요. 해당 사체를 살핀 해양생물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용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잘 살았다 그동안. 자, 일각에서는 사체의 뼈 구조, 형태 등으로 미뤄보아 산갈치의 일종 혹은 환도상어의 일종으로 추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지만 매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이 괴생명체의 사체는 위생상의 이유로 매장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묻혀버리고만 용을 닮은 괴생명체 비밀. 정말 전설 속 용은 실제했던 걸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조용한 그때. 갑자기 파도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더니 바닷속에서 등장한 거대한 촉수.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바다 괴물의 공격에 순식간에 난파당한 배. 그렇게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수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바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북유럽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문어와 같은 두 종류의 외형을 가진 괴물로 알려졌습니다. 뭐 공포의 대상이죠. 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 괴물인 줄만 알았던 크라켄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마크 맥메나민 교수는 네바다의 벌린 어룡 주립공원을 탐사하던 중 충격적인 화석을 발견합니다. 약 2억 년 전의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이 어룡 화석이 왜 크라켄의 실종 증거가 되느냐?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어룡은 몸 길이가 20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나다. 그런데 너무나 기묘하게 틀어져 있던 어룡의 척추뼈 배열.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이 어룡은 자신보다 큰 생물에게 공격을 당해 척추뼈 배열이 틀어진 겁니다. 버스 크기만한 어룡을 떡주무르듯 가지고 논 거대 해양 생물이 크라켄이라고 주장.
크라켄의 공격으로 어룡의 척추뼈가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어는 뼈나 조개 껍데기 등을 은신처로 가져와 장식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어룡 화석들이 크라켄이 어룡을 사냥하고 은신처로 가져온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런 어룡의 척추뼈를 틀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사실.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크라켄 실존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어룡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두 종류의 부리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해당 지역에 실제로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두 종류가 서식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어쩌면 그 전설이 진실이었던 건 아닐까요? 자, 두 기자님은 미지의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대군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어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 위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봐. 쿠바 아틀란티스 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에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과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과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가 부족하다. 네.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은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살았다.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잃어버린 대륙을 찾아서. 자, 잃어버린 대륙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죠.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이 모리셔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모리셔스 섬에서 학술 연구 중이던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진은요, 해안에서 채취한 현무암 모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입니다. 뭘 발견했길래 또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라고까지 했지? 자,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최대 19억 년 전에 형성된 광물 지르콘입니다. 아니 지르콘은 요새 네네. 히토류의 일종으로 사실 공업에 되게 중요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바로 연대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900만 년 전 용암 분출로 형성된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900만 년 전에 형성된 모리셔스 섬에서 그보다 무려 18억 9,100만 년이나 앞선 광물, 지르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그건 이상하네. 그래서 당시 연구팀은 이 지르콘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파편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잠시 학창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 보시죠.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분리되고 이동해 현재 7대륙이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을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기억납니다. 자, 연구자들은 인도와 모리셔스가 분리될 때 기다랗게 늘어난 땅덩어리가 끊기면서 그 조각이 인도양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에서 화산이 분출되며 형성된 섬이 모리셔스라고 주장. 들린. 그래서 모리셔스 아래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대륙을 모리티아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륙 이동설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다 보면 언젠가 우리 지구에 대한 비밀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모모모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 언어 뇌생남 두 분께 퀴즈 나갑니다. 네네. 혹시 세계의 언어 알파벳, 이 알파벳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 당연하잖아요. 그리스. 아니 알파벳이란 말 자체가 알파, 베타. 그래 알파벳 된 거 아니에요? 오, 그리스.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딘가요? 그리스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지금부터 잃어버린 알파벳의 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라키시. 2018년 이곳에서 약 3,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토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이 토기 위에 뭔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디? 저거 약간 수메르 때 봤던 것 같은데. 문자네, 문자. 자, 이 문자가 바로 알파벳 연대기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는 이집트 서부 사막의 바위와 시나이 반도 남부의 광산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 연대가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음소 문자는 가나안 광부들에 의해 기원전 1300년에서 12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와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에 대략 500년의 차이가 존재해서 알파벳 기원에 대해 풀리지 않은 잃어버린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문자를 발견한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팀은 독일에 적힌 문자는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글자들과 이후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발전의 연대기가 이제 약간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맞춰지는 느낌?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 뭐 훈민정 대례본 같이 이거는 뭐 어느 날 무슨 뜻으로 만들었다 딱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아, 이거 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날도 세계에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럼 우리 문자 우리밖에 하나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글이 우수한 거고. 그럼. 아니 제가 우수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그렇게 없어요.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뜻이 해석이 됐습니까? 그래야 문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토기 파편의 문자를 해석한 예루살렘 히브리대 금석학자 하가이 미스가브에 따르면요. 첫 줄에 쓰인 세 개의 문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노예 또는 하인을 뜻하는 에베드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예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두 번째 줄은 히브리어로 과일즙이나 꿀을 의미하는 누페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요게 저 톡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 꿀단지가 만지지 마 이거 이런 거잖아. 이름 써놓은 거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기 파편에 기록된 문자의 수가 적고요. 발견된 사료가 아직 많지 않아서 아직 알파벳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열쇠를 찾는다면 어쩌면 알파벳의 기원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디아나 존스 모모모 신의 도시. 고대 문명과 전설의 왕국을 찾아 전 세계로 모험을 떠났던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가 마야 문명에 잃어버린 크리스탈 왕국을 발견했듯이 이번엔 저와 함께 잃어버린 도시 화이트 시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 화이트 시티? 화이트 시티는 뭐죠? 처음 들어보는데? 건축물들이 모두 하얀색이라 화이트 시티라 불리는 이곳은요. 수백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일대에서 신비로운 낙원인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16세기 중남미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한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의 편지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 그 뒤 많은 고고학자들은 반인반묘, 원숭이 신이 지배하는 화이트 도시가 존재했다고 여겼고요. 이건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와, 신비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겠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2015년 미국과 온두라스의 합동 탐사대는요.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하늘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온두라스 모스키티아 지역 밀림에서 레이저 스캔 기술을 통해 전설 속 화이트 시티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원숭이 같긴 하네. 근데 나는 이건 뭐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거는 그 주술적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숭배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일 수도 있고 원숭이 신을 모시는 걸 수도 형상화시키는 있고. 걸 그렇죠. 아까 언급이 됐죠. 원숭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갖다 놓는 어떤 형상물일 수도 있고. 오, 신기하다.
이 탐사대는 이곳에서 샤머니즘 문명의 흔적인 반인반수의 돌 조각을 비롯 10에서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뱀과 새 등으로 장식한 조각 50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즉 권력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습니다. 저 왼쪽 위에 토기 파편같이 보이는 걸 보면 저거는 상당히 정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양이 네. 저 정도 장식이 있다는 건 약간 그 계급 사회가 그렇죠. 무엇보다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려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시키지 않는 한 그런 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노예 없이 못 만들죠.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이 거의 약 1000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탐사대를 이끈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피셔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프리 컬럼비안 문명을 상징합니다. 아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 하고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죠. 지금 굉장하네요. '모래 속 잃어버린 도시 발견'.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거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예.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혹시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겠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시가 얘기할 수 주저앉아 있을 것 버립니다. 네.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트로이 전쟁의 산물 이것 발견.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이거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화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환상적인 문화의 상처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최초의 인류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우리 인류를 크게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외워온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이 보편적인 진화 과정을 반증하는 신인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그것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배워야겠네. 자, 2007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칼라오 동굴 내 석회암 지층에서 성인 2, 어린이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발가락 뼈 등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필리핀 대학 연구팀이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에서 6만 7천 년 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원인의 치아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전 인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치아랑 큰 차이 없지 또 않아요? 어금니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어금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루손섬 칼라오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현생 인류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과 침팬지 등에게서 보이는 원시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뼈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발가락뼈가 굽어져 있죠. 이처럼 굽은 발가락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류는 바로 300만 년 전 활동했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그 수백만 년 차이 나는 초기 인류하고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치아는 저 현생 쪽이고 네. 저 발가락뼈는 초기 인류 형태고. 어떻게 진화 과정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라 다양한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특징이 혼재된 이 신인류는요.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5대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이 공존하는 신인류 호모 루소넨시스. 이들이 살았던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계수 아닙니까? 5대양 6대제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일부들이 거구나.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진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진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진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진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 그러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땅 아니요?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에 광산 채굴해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아하, 기회가 남아 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에요,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수로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되는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캔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